파도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크고 낮고 뭔가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밀려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러가는 파도 소리. 낙화도의 바다는 늘 그랬지요. 와서 부수고 가서 사라지고. 갯바위 위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오른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팔을 타고 손끝까지 내려와 파도에 닳고 다른 검은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12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두른 남자들이었어요. 전투복, 야시경, 통신장비, 얼굴을 가린 마스크. 그 가운데 한 명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가까이 보면 웃는 얼굴이 능구렁이를 닮은 남자. 조상태, 연주야. 그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걱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3년이나 이 섬에서 버텼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러지 말고 좋게 가자. 내가 뭘 원하는지 너 알잖아. 그 녹음기하고 서류만 넘겨줘. 그러면 잠깐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내 남편 보낼 때처럼 편하게 해줄게. 파도가 쳤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내 남편 보낼 때처럼. 조상태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을 일기읽듯 읽어내리는 목소리로. 연주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이 옷 안쪽을 더듬더니 손가락 사이에 뭔가를 끼워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조상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주는 그 사진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아직 이름도 받지 못한 아이의 사진을. 총구를 잡은 손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있었지요. 그리고 연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지옥 가는 날이야.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아니고 악을 쓰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을 읽어내려가는 사람의 목소리. 딱 그것이었지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12개의 총구 앞에서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년 전으로.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연주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더니 기준의 차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준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게 떠올랐어요. 연주야, 조상태 형한테 전화가 왔어. 그 재개발 건 말이야. 거기서 기준은 말을 잘랐습니다. 연주가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준의 목소리를 살아서 들은 건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늦게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장 인근 절벽 아래에서 남자 한 명이 발견됐다고. 연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달려갔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쳐오는 걸 느끼면서도 무시하고 흰 천으로 덮인 기준을 봤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쪼그려 앉아서 기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알았어요. 기준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 편에 서 있었고 조상태는 그 이권을 혼자 독점하려 했습니다. 조상태는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을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연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의 핸드폰에 남은 통화 기록, 현장 목격자, 조상태가 보낸 문자들. 임신한 몸으로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상태의 살인 지시 목소리가 담긴 낡은 녹음기 하나를 손에 넣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칼이 먼저 왔어요. 배를 향해 곧장. 옆으로 피했지만 칼은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고 연주는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남자들이 둘이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문서 어딨어? 연주는 대답하는 대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바닷가 절벽 위였어요. 남자가 연주를 그냥 밀었습니다. 말도 없이 임신한 여자를 절벽 아래 바다로.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파도 소리만 있었어요. 온몸이 바위에 긁히는 통증, 배를 쥐어짜는 감각. 연주는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를 상태로 파도에 실려 흘러 닿았고 그곳이 낙화도 해안가였습니다. 그 섬에서 강진혁을 만났어요. 한때 용병 부대의 대장이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섬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가 파도에 쓸려온 연주를 발견했어요.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 여자를. 배는 아직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연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흘 후 연주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연주는 아이 곁에 다녀왔습니다. 묻고 왔어요. 그리고 그릇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딱 한 번만.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꿈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깨어나면 없는 소리. 하지만 잊히지 않는 소리. 그 울음소리가 연주를 살게 했습니다. 복수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는 것, 연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상태가 왔습니다. 조상태가 섬에 상륙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고무보트 3척이 소리를 죽이고 낙화도 북쪽 해안에 닿았어요. 1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도 말이 없었지요. 손짓 하나로 움직이고 눈빛 하나로 대형을 바꾸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사람들, 돈을 받고 사람을 지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요. 조상태는 보트에서 내리며 섬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가로 2km, 세로 1km 남짓한 섬이었어요.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곳. 해안선은 온통 날카로운 갯바위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울창한 잡목림이 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불편하고 숨기엔 딱 좋은 곳이었지요. 그가 부하에게 손짓했습니다. 드론 2대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열감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었습니다. 잠시 후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북쪽 숲 안쪽 열원 2개 확인. 정지 상태입니다. 조상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직 자고 있네. 그 시각 연주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숲 안쪽 깊숙이 파놓은 은신처, 통나무와 흙으로 지붕을 얹은 낮고 어두운 공간에서 연주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드론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연주의 귀는 3년 동안 이 섬의 모든 소리를 외웠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 안에서 낯선 소리는 바로 걸렸어요. 연주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진혁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입구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은 채였지만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경계 어디쯤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왔어요? 연주가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론 2대. 북쪽에서 들어온 걸 보면 고무보트로 왔을 거야. 소리 없이 접근하려면 그게 최선이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강진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상태 스타일이면 최소 10, 아마 12.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벽 쪽에 세워둔 짐들을 천천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담담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사람처럼. 강진혁이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주 씨, 아직 늦지 않았어. 남쪽 해안으로 빠지면 본섬까지 헤엄칠 수 있어. 조류만 잘 타면. 못해요. 연주가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녹음기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론 안 돼요. 조상태는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생겨도 묻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봐야 해요. 내 손으로. 강진혁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였지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숲 위로 새벽빛이 스미는데 그 아름다운 빛. 아래로 조상태의 부하들이 대형을 나눠 숲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4명씩 3조. 무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상태는 해안가에 남아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갈 이유가 없었지요. 12명이 섬 하나를 포위하는데 총 한 자루 없는 여자 하나와 반 은둔자, 노인 하나를 못 잡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게 조상태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숲속에서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 아!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1조 쪽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지더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왔지요. 최 씨가. 덫에 걸렸습니다. 다리가. 말이 거기서 잘렸습니다. 조상태의 손에서 커피잔이 멈췄어요. 90초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2조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비명이 아니었지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 하나. 그리고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3조 조장의 목소리가 긴장해서 올라왔어요. 대장님, 2조 응답 없습니다. 위치 확인 안 됩니다. 조상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커피를 모래 위에 쏟아버리고 이어폰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전원 집합. 은신처 중심으로 다시 대형 짠다. 연주는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숲에서 제일 키 큰 소나무 중간쯤에 몸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새총처럼 생긴 단순한 도구 하나. 끝에 날카롭게 다듬은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만든 것들이었어요. 총은 없었지만 연주에게는 이 섬의 지형 전체가 무기였지요. 강진혁은 서쪽 계곡 입구에 있었습니다. 낮은 포복 자세로 숲풀 안에 엎드려 있었어요. 눈앞에 가는 철선 하나가 나뭇가지 사이를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판때기에 연결된 철선이었지요. 강진혁은 그것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남자 2명이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총을 앞에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낙화도의 숲은 조상태의 남자들이 아니라 연주와 강진혁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쌓아온 곳이었지요. 철선이 당겨지는 순간 강진혁은 이미 몸을 옆으로 굴리고 있었어요. 조상태의 이어폰에서 또 소리가 왔습니다. 이번엔 비명이 둘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해안가를 걸으며 무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집어들었어요. 섬 전체에 울리도록 볼륨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주야, 너 잘하는 거 알아. 예전부터 알았어. 목소리가 숲을 타고 퍼졌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아직 9명 있어. 그리고 너희 은신처 좌표도 이미 찍혔어. 드론이 다 봤거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진혁 대장 알지? 그 사람 과거 좀 알아봤거든. 10년 전에 자기 부하 7명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 그 죄책감으로 섬에 들어온 거잖아. 그런 사람이 너 지켜줄 것 같아? 숲이 조용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연주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진혁은 숲풀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연주 쪽을 향해 낮게 휘파람을 한 번 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신호였어요. 계획대로 간다는 신호였지요. 연주가 나무 위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상태는 대답이 없자 확성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 스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이 섬엔 도망칠 곳이 없어요. 해안선은 자기 부하들이 막고 있고 전파 차단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경찰도 신호도 외부도 없는 섬. 자기 계획엔 빈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조상태의 남자들 중 5이 더 줄었어요. 덫에, 함정에, 그리고 강진혁의 손에. 한 명씩, 소리 없이. 그러나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나머지 7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2번이나 위기를 넘겼어요. 한 번은 나무에서 내려오다 발각될 뻔했고, 한 번은 총알이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까 갯바위에서 흘렀던 피예요. 연주는 천을 찢어 어깨를 묶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았지요. 강진혁이 무선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쓰는 건 조상태 것과 다른 주파수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깨는요? 괜찮다고요. 강진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주 씨, 이제 슬슬 몰아야 해요. 더 줄이기 어려워요. 남은 7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 알아요. 연주가 짧게 대답하며 수반을 살폈습니다. 저 아래 조상태가 보였어요. 해안가에 서서 무전을 하고 있었지요. 저 남자는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랬어요. 기준을 죽일 때도, 연주를 절벽에서 밀 때도 자기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직접 무너지는 걸 봐야 한다. 그게 연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끝이었어요. 그때 강진혁의 목소리가 다시 왔습니다. 조금 달라진 목소리로. 연주 씨, 동쪽 끝 절벽 쪽으로 조상태를 유인하면 돼요. 거기 아래에 유류 저장고 있는 거 알지요? 알아요. 내가 믿기 할게요. 연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안 돼요. 들어봐요. 안 된다고요. 강진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연주 씨, 내가 섬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1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게 이 섬에서 나를 붙잡아 놓은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잠깐 멈추더니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살려낸 날부터 그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울기로 했으니까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했어요. 대장님. 왜요?
살아야 해요. 강진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낙화도의 오후는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숲 안으로 그림자가 길게 뻗어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한층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상태는 해안가에서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간째였지요. 12명이 들어가서 5이 줄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목소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상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확성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강진혁 대장.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연주를 향한 목소리와는 다른 톤이었지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연주 씨 모르게 따로 얘기합시다. 나 당신 사정 다 알아요. 10년 전 그 작전, 당신이 철수 명령 내린 거 알아. 부하 7명 두고 혼자 나온 거. 국방부 파일에 다 있더군요.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파일 덮어줄 수 있어. 당신 남은 인생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연주 씨한테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눈 감아주면 돼. 숲이 조용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조상태가 확성기를 내려놓으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30분 기다려. 연주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 안에 몸을 숨기고 귀를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강진혁이 어떤 사람인지 3년 동안 봐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비 오는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무엇을 견디는지 그 모든 것을 봐왔지요. 조상태의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선이 조용했어요. 강진혁에게서 아무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30초, 1분, 2분. 연주가 무선을 눌렀어요. 대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장님 들려요? 역시 없었어요. 연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무에서 천천히 내려와 숲풀 안으로 몸을 낮추며 강진혁이 있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깨의 통증이 올라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서쪽 계곡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강진혁이 보였어요. 숲풀에서 나와 해안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약간 올린 채로. 연주는 숨이 멎었어요. 조상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진혁을 보더니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 생각했어요, 대장. 강진혁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연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봐요. 나는 이 섬에서 나간다.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조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쉽게. 그 정도야 당연하지. 강진혁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가 아니라 섬 안쪽, 동쪽 방향으로. 조상태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따라가라는 신호였지요. 남은 7명이 강진혁의 뒤를 따라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상태도 이번엔 직접 움직였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주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숲풀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손이 떨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손이 떨린 적이 없었는데 강진혁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조상태의 부하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진혁이 정말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신인가? 아닌가?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쪽에 있고 지금 두 눈으로 보이는 장면이 다른 쪽에 있었어요. 연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었지요. 어느 쪽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진혁이 돌아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조상태 쪽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숲 쪽을 향해서, 연주가 있을 방향을 향해서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주는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쓰던 신호였어요. 말 대신 쓰던 것, 별일 없다는 것, 계획대로라는 것, 나를 믿으라는 것. 그 눈짓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던 손을 쥐었어요. 천천히 힘을 줘서. 그리고 몸을 일으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쪽 끝 절벽, 그 아래의 유류 저장고. 조상태는 강진혁의 뒤를 따라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연주를 잡고 녹음기와 서류를 없애고 두 사람을 실종 처리하면 됩니다. 섬에서 일어난 일은 섬에 묻히지요. 전파 차단기가 돌아가고 있으니 신호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강진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절벽 가장자리였습니다. 아래로 10여 미터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왼쪽에 낡은 철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물자를 보관하던 유류 저장고였지요. 녹이 슬고 덩굴이 감겼지만 아직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건 조상태는 몰랐어요. 여기가 어딘데요? 조상태가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돌아섰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까 해안가에서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지요. 오래전 용병 대장이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상태 씨. 강진혁이 낮게 말했어요. 넌 여전하구나. 눈앞의 고기만 보면 뒤를 안 봐. 조상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부하들이 동시에 숲을 쪽으로 총구를 돌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거지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철제 구조물 안쪽에서. 낡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연주가 절벽 위에 서 있었어요. 조상태 일행과 강진혁 사이, 그 사이 어딘가가 아니라 절벽 가장자리 바로 위였습니다. 손 안에 작은 것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입안에 숨겨뒀던 특수 기폭 장치.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조상태가 연주를 봤습니다. 총구 11개가 연주를 향했어요. 강진혁을 향한 한 개를 빼고 조상태가 소리쳤습니다. 내려놔. 그거 내려놓으면 살려줄게. 연주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지요. 꿈에서만 들리던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또렷했어요. 선명하고 따뜻하고 처음으로 슬프지 않았지요. 괜찮아. 엄마가 다 했어. 연주가 눈을 떴습니다. 조상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이가 죽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이제 내 하늘도 무너뜨려 줄게. 조상태가 뭔가 소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몸을 날렸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총상 입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하지만 정확했어요. 조상태의 허리를 잡아 절벽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것. 부하들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는 것. 연주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섬이 흔들렸어요. 유류 저장고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낡고 녹슨 철판을 뚫고 덩굴을 태우고 하늘로 솟구쳤어요. 거대한 화염이었습니다. 조상태의 부하들이 뒤로 낮아빠졌지요. 열기가 숲을 태웠습니다. 비명이 들렸어요. 조상태는 강진혁을 밀쳐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을 봤어요. 자기 재산이 타는 것을 봤지요. 섬 지하에 묻어둔 비자금이 타는 것을,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연기가 되는 것을.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잡아! 소리를 질렀지만 부하들이 없었어요. 탈출하려던 남자들은 해안가에서 연주가 미리 설치해둔 것들과 마주쳤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섬은 조상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진혁이 절벽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파도 소리가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조상태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총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조상태의 손이 떠는 것은 내가 망쳐놨어. 다 망쳐놨잖아. 강진혁이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 씨. 뭐야? 돌아봐. 조상태가 돌아봤습니다. 연주가 서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여자가 파도에 쓸려 해안 바위로 기어 올라온 여자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총이 있었어요. 탈출하려던 부하 중 한 명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지요. 조상태의 총구와 연주의 총구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조상태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던 사람이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순간 연주가 물었어요. 낮고 조용하게. 기준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조상태가 굳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고. 대답이 없었어요. 파도가 한 번 크게 쳤습니다. 연주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부터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조상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의 눈이 진짜로 흔들렸어요. 조상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쏴봐. 낮고 도전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눈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은 웃으려 하는데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요. 연주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총을 쥔 손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떨리지 않았습니다. 못 쏠 거야. 조상태가 한 발짝 앞으로 왔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임신해서 배 불뚝 나왔을 때도 증거 모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법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또 한 발짝. 그런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겠어? 연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상태가 한 발짝 더 왔습니다. 순순히 내놔. 녹음기하고 서류. 그러면 강진혁 대장은 살려줄게. 저 사람 죽이기엔 좀 아깝잖아. 목소리에 여유가 돌아오려 하고 있었어요. 상대가 못 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실수였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연주가 총을 내렸습니다. 조상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됐다 고 생각했을 겁니다.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지요. 연주가 총을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옷 안쪽에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상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납작한 장치였습니다. 버튼이 하나,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게 뭐야? 조상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연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을 들었어요. 손목에 묶인 작은 녹음기가 있었지요. 낡고 오래된 것이었지만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신호였어요. 지금까지 한 말 다 담겼어요. 연주가 말했어요. 아까 확성기로 한 말도요. 기준 얘기도, 나 절벽에서 민 얘기도, 섬에서 다 없애겠다던 말도.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육지에 있어요. 조상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3년 전부터요. 연주가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던 날부터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 섬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없애러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서 기다렸어요.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침묵이었습니다. 파도만 쳤어요. 조상태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망칠 곳이 있나? 아직 쓸 수 있는 패가 있나?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하는 것. 그러나 이번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는 막혔어요. 부하들은 없어졌고 전파 차단기는 연주가 이미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은 이미 육지로 넘어갔어요. 섬은 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총도 없이 서 있는 여자 하나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상태의 다리가 흔들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다리가 흔들리는 건 너 도대체 뭔데? 연주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강진혁이 절벽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상태 씨, 나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지?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고. 조상태가 강진혁을 봤어요. 강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파도에 쓸려온 임신부인 줄만 알았지. 그런데 살아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잠깐 연주 쪽을 봤다가 다시 조상태를 봤습니다. 그 몸으로 살아났잖아. 칼 맞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겨울 바다를 건너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나요. 조상태의 눈이 연주에게 고정됐어요. 넌 뭘 하던 사람이야? 연주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먼 바다를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지요. 조상태가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알아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전직 암살 요원. 그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파도에 쓸려온 그 여자가 3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해안선 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경비정이었어요. 전파 차단기가 꺼진 순간부터 신호가 터졌고 육지에 미리 넘겨진 녹음기 사본과 함께 연주가 보내둔 좌표가 경찰에게 전달됐던 것이었습니다. 조상태가 그 불빛을 보며 굳어버렸어요.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이에요. 기준을 죽인 것, 나를 절벽에서 민 것, 마을 사람들 땅을 빼앗은 것, 오늘 이 섬에서 한 일까지. 전부.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갔어요. 법이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봐요. 내가 볼 거니까. 조상태가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힘이 빠진 것처럼. 2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주저앉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풀리고 손이 땅을 짚고 고개가 떨어졌지요. 그 모습을 보는 연주의 눈에 분노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알면서. 경비정이 해안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혁이 연주 옆으로 다가왔어요.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불빛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강진혁의 손이 연주의 어깨 쪽으로 왔다가 닿을 듯 말 듯 멈췄어요. 연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살았네요. 살았네요. 강진혁이 받았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어요. 연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낙화도의 밤하늘은 늘 이렇게 별이 많았지요. 3년 동안 봐온 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넓은 것 같았어요. 아니, 자기가 더 작아진 것 같았지요. 좋은 의미로. 짐을 내려놓으면 이런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경찰이 조상태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연주는 멀리서 봤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봤지요. 조상태가 끌려가면서 한 번 연주 쪽을 돌아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였을 겁니다. 연주는 그 눈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더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육지의 경찰서 앞에 택배 하나가 배달됐어요. 발신인이 없었지요.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와 두꺼운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 그 안엔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불타는 섬을 배경으로 바람에 머리가 흩어진 여자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연주입니다. 3년 전 남편 박기준을 잃었어요. 아이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법이 할 수 있는 건 법이 하면 됩니다. 저는 법이 못하는 걸 했어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기준 씨, 당신이 걱정했던 거 내가 다 했어요. 이제 쉬어요. 영상이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형사는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지요. 창밖으로 평범한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어디선가 버스가 섰다가 출발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3년을 버텼다는 것도, 혼자 다 감당하며 이 아침까지 걸어왔다는 것도, 낙화도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의 한 부두였습니다. 연주가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강진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항구의 아침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인. 연주가 바다를 보다가 말했어요. 어디 가요? 강진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든. 혼자요? 강진혁이 연주를 봤어요. 연주도 강진혁을 봤지요. 강진혁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지요. 연주가 가방 끈을 고쳐 잡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한 번 쳤어요. 같이 가요. 연주가 말했어요. 짧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짧게.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끝으로. 새로운 쪽으로. 아직 이름이 없는 곳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를 가슴에 품고 버텨서는 안 될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으로 걸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꼭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